안녕하십니까. 자, 2024 승진대비 형사소송법 모의고사. 자, 이번 시간에는 8회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회 한번 또 보시는데요. 역시 이제 중요한 문제 위주로 좀 이제 보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안 보는 거 위주로 조금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또 봅시다. 1번, 생송하죠. 법원의 관할. 등장하는데, 자, 일단 법원의 관할이라는 것은 재판권 분배 기준이죠. 재판권 분배 기준인데 이제 옳은 걸 따지는 건데, 일단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네요. 첫 번째 뭐냐? 일단 1번은 관련 사건의 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관련 사건의 관할은 수개의 사건이 인적, 물적으로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이 돼 있으면 하나의 법원을 재판하는 게 맞겠죠.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자, 한번 봅시다.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고유관할 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속되었지만 그 후 양 사건이 병합 심리되지 아니한 채 고유 사건에 대한 심리가 먼저 종결되었대요. 그러면 관련 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어떻게 된다?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유지가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병합 심리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A 사건, B 사건, A는 끝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면 B 사건을 이제 관장하는 법원은 뭐다? A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냐 이걸 따지는 건데, 자, 근데 판례는 관할권이 뭐다? 유지가 된대요. 왜 유지가 되느냐? 상소할 때 몰아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보시면은 형사소송법 6조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 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는 공통되는 뭐다? 직근상급법원 있죠? 이 병합 결정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니까. 자, 토지관할의 경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 사건이, 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자, 뭐다? 토지관할이 다르다 이거죠. 그럼 어디서 결정해 준다? 이걸 몰아야 될 거 아닙니까?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이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토지관할이 다르다라는 건 전제가 사물관할은 일단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물관할이 먼저예요. 사물관할은 단독 합의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물관할은 같으나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동종 동등의 법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직근상급법원. 근데 이 직근상급법원은 어떤 뜻이냐? 그랬더니 고등법원이 같으면 고등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되고, 비교라는 거죠. 고등법원이 다르면 대법원이 직근상급법원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판례였고요. 그래서 일단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자, 검사 또는 피고인 이런 사람들 중에서 관할 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할 지정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관할 중에는 재정관할이라는 게 있어요. 재정관할은 재판으로 정해지는 관할이죠. 근데 재정관할에는 관할의 지정과 관할의 이전이 있습니다. 자, 그럼 관할 지정은 뭐냐면 관할권이 없어요, 법원에. 근데 재판을 해야 되니까 관할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자, 그럼 관할 지정은 누가 신청하느냐? 검사만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관할 이전은 여기서 재판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이 재판하기 좀 곤란하니까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뭐다? 이거는 검사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관할 지정이 나왔는데 검사가 있는데 피고인 변호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럼 틀린 거죠. 됐고, 그 다음에 4번 가보면 동일 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습니다. 이건 관할의 경합인데요.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됐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이건 사물관할의 경합이죠. 사물관할의 경합은 어떻게 하느냐? 합의부 우선입니다. 합의부에서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은 토지관할의 경합을 얘기하고요. 합의부가 이깁니다. 합의부가. 그래서 자, 2번이 답이 된다. 그 부분을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무죄 추정. 자, 무죄 추정의 원칙 옳지 않은 것 있네요. 첫 번째부터. 자, 무죄 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재판 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고, 자, 의심스러우면 피고인의 이걸 인듀비오 프로레오라는 라틴어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형사법의 원칙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무죄추정의 원칙. 됐고, 그러면 이제 무죄추정 내용인데, 자, 이거 보시면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을 가진 걸 말한다.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인하여 불구속
수사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에만 구속수사 또는 구속재판이 인정될 뿐이다. 원칙론이죠. 맞는 얘기죠. 자, 그다음 네 번째를 가보시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될 수 없으며, 자, 일단 유죄 확정 판결과 징계는 별 문제죠. 그래서 확정되기 전에도 징계사실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혐의 사실 인정하는 것은 저보다 저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죄와 징계는 별 문제예요. 유죄는 형사재판이고, 그다음에 징계는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징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징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5번 한번 볼게요. 자, 5번 수사기관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있네요. 자, 보시면 특별사법경찰관과 그 다음에 이제 검찰청 수사관이 있습니다. 검찰청 직원이라고 쓸까요? 자, 이 사람들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자, 경찰이나 해양경찰 있죠? 이제 검사 지휘 안 받죠? 구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는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은 맞고요. 그 다음 2번 가보면 검사는 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 뭐죠? 수사의 경합입니다. 수사가 경합됐습니다. 그럼 둘 다 할 수 있느냐? 아니죠. 누가 이긴다? 검사가 이깁니다. 그래서 사법경찰관의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가 있고,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해야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죠. 사경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을 때는 송치하지 아니하고 계속 수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자, 3번 가보시면 자,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인데,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는 불송치 결정을 할 수가 있죠. 이 불송치라는 게 송치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이렇게 해서 이유를 명시한 서면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서면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서면하고 서류 다 보내는데 이거 불송치입니다라고 보내는 거죠. 그러면 불송치가 타당한지를 검사가 판단하는 거죠. 판단해가지고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끝내는 거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거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서면만 명시한 서면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다 보내요. 다 보낸다. 그래서 3번 틀렸다라는 얘기죠. 그다음 4번 검사가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경찰청 소속 사법경찰관은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지를 관할하는 어디? 고등검찰청, 그리고 심의를 신청할 수다. 이게 뭐죠? 영장심의위원회죠. 자, 영장심의위원회는 어디에 있는 거다? 고등검찰청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다 맞는 얘기가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준칙도 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 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 보시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일반적 수사 준칙, 그냥 편의상 이것을 수사 준칙이라고 쓰는 거죠. 자, 내용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건데 첫 번째부터 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피의자 옆자리 등 실질적인 조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앉도록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피의자에 대한 법적인 조언 상담을 보장해야 하며, 자, 피의자에 대한 신문이 아닌 단순 면담 등이라는 이유로 변호인의 참여 조력을 해서 제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는 얘기죠. 논리적인 얘기잖아요. 됐고. 그다음에 두 번째,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자, 신문 끝나고 나서 뭐라죠? 조서를 열람, 의견을 진술하는 거죠. 근데 자, 신문 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는 자, 승인을 받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했는데, 자, 대해서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는 승인도 필요 없고 신문 중, 신문 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3번 가보시면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범죄 수법,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언동 및 그 밖의 상황으로 보아 피의자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생명, 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의 신청인데 하나여라고 돼 있죠? 근데 아닙니다. 직권 또는 신청이죠.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서 자 뭐다 신변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다음 4번 가보시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출석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 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과도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자 누구? 피의자 외의 사람에게도 적용을 합니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 요구에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가 협의해야죠. 그래서 1번이 맞고 나머지는 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수사에 관해서 한번 평소에 봐던 거 좀 봅시다. 자, 10번째 보면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 있네요. 첫 번째. 자, 긴급체포는 누가 합니까? 검사 또는 사경이 하죠. 둘 다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경이 긴급체포하면 즉시 긴급체포 작성합니다. 근데 검사가 작성하면 안 하느냐? 아니죠. 자, 사경, 검사 모두 긴급체포 작성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자, 긴급체포가 적법한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해야 되겠죠? 언제를 기준 따진다고 했죠? 체포 당시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사후사정 고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 다음에 3번째, 긴급 체포되었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여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여 석방된 자는 영장 없이는 동일한 범죄 사실을 하여 다시 체포하지 못하죠. 재체포 제한이죠. 맞는 얘기죠. 영장 없이는. 그렇죠?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다 4번 가보겠습니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해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하지 않냐고 사경이 뭐 했습니까? 석방을 했죠? 그럼 검사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런 거 아니에요. 즉시 보고합니다. 즉시예요. 그래서 그 부분. 그래서 바로 보고 안 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됐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볼게요. 자,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이네요. 첫 번째.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은요. 자, 이제 우리가 내사에서도 이제 한번 언급이 된 건데, 이거는 용의자, 그러니까 피의자에게도 인정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일단 조문상 모든 국민에게 인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피내사자에 대해서도 인정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그래서 1번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신체 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 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했다는 사정만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로 접견 교통권을 금지하는 거 정당하다, 안 하다? 정당하지 않죠. 왜냐? 이거 비일비재해요. 실제 가담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됐고, 그 다음에 3번째 가보겠습니다. 체포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인 피해자를 검사가 검사실로 불러 피해자 신문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가족의 의뢰를 받아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가 검사에게 접견 신청을 했음에도 검사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실질적으로 접견 신청을 불허한 것과 동일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헌법상 보장되는 접견 교통권을 뭐한다? 침해한다라고 해서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변호인이 되려는 변호사의 접견 교통권도 헌법상 보장이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째,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어떠한 명목으로 제한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실제 접견이 이루어질 때 제한할 수 없다는 뜻이고, 일반적인 제한은 미결 수용자의 측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서 제한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13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3번에서 저장 매체의 이무제출이냐, 이무제출물의 압수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이무제출물의 압수는 그래도 강제수사죠. 강제수사하고 단지 영장이 없을 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무제출의 압수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건 위법 수입 증거입니다. 그래서 1번 들어가 보면, 이무제출된 정보 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 수입 증거에 해당하지만, 여기까지 맞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증거동의하면 치유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증거동의도 안 돼요. 그래서 일단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 저장 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 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자, 뭐다 임의 제출했어도 참여권 보장하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목록도 교부하고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제출물의 압수는 강제 수사가 되는 겁니다. 단지 영장죄 예외일 뿐이죠. 그래서 1번 자 틀렸고 2번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고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를 볼까요? 좀 밑으로 내려서 자 피의자가 자신의 자신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와 관련한 원격제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의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거 제공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아이디와 비번을 넣었다는 얘기, 네 마음대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임의제출한 거죠. 됐고, 그다음 네 번째,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 매체는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되고 그뿐만 아니라 이거는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도 없어요. 사후에도 영장을 안 받습니다. 거기까지 이어가시면 되겠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6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공소제기 후에 수사 옳은 거 돼가지고 있는 옳은 거. 첫 번째부터 가보시면 자 그러면 공소제기 후에도 수사기관은 피고 사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판사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받아 피고를 구속한다 있는데 자 공소를 제기하면 수소법원으로 모든 절차의 주재권 이전합니다. 그러면 여기 지방법원판사한테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자 뭐다 피고인을 구속한다? 못합니다. 그래서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을 구속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입니다. 법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 2번 가보시면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 사건을 증거물로 압수할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다 뭐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하고 있죠? 그러면 뭐다?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당해에서 뭐 압수할 수 있냐? 압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216조 2항에 관한 얘기죠.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그래서 자 맞는 얘기죠. 조문에서 강제 수사를 허용하고 있는 거죠. 됐고 허용하는 규정도 있다라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세 번째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다시 참고인으로 조사하면서 그 증언을 번복하게 하여 작성한 참고인 조사. 진술 뭐다? 공판정 진술 번복 목적 참고인 조사죠. 그럼 이건 뭐다?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증거 동의가 없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증거 동의가 그러니까 증거 동의는 가능해요. 3번도 틀렸고요. 4번 공소제기 후에 자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다가 아니라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뭐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해서 부정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16번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이번 시간 이제 뭐죠? 21번 문제부터 봅시다. 자, 전문심리위원회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돼가지고 있는데요. 전문심리원. 이것도 이제 많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이제 판례도 있고 하니까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있는 경우에는 전문심리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한다 했는데 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참여할지 말지는 다 법원의 재량이에요. 그러니까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신청에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답은 너무 쉬운데 그 다음 내용 좀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보시면은 전문심리원은 소송 절차에 참여할 전문적인 지식에 의한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거나 공판기일의 전문적인 지식에 의하여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죠. 그래서 전문심리원은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전문심리원은 법관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의 합의에는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한 판례가 되는 거죠.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과 관련된 절차 진행 등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적시에 통지하여 당사자의 참여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뭐다? 세심한 배려를 하게 돼 있다. 그래서 배려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적법 절차 원칙을 위반했다라고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10년을 지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취소할지 말지는 법원의 재량인데 문제는 우리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뭐 했습니까? 합의를 했어요. 그러면 반드시 취소합니다. 이거를 알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또 넘어가서 23번 보겠습니다. 자, 간이공판 절차죠. 자, 옳지 않은 것에서 첫 번째,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 근데 다운필터 중요한 거 아니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죠.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럼 뭐냐? 우리가 간이공판 절차는 뭐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백이라는 것은 공사실 인정하는 진술입니다. 인정하고 그다음 뭐다? 위법성 조각 사유나 책임 조각 사유 주장 안 해야 돼요. 주장을 안 해야 돼요. 그런데 술에 취해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이건 심신상실을 주장한 겁니다. 즉 심신상실 주장했다는 얘기는 책임 조각 사유를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이 아니겠죠. 그래서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없는 겁니다. 자, 됐고 두 번째로 가보시면 자, 간이공판 절차의 개시 결정 자체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됩니다. 왜? 판결 전 소송 절차에 관한 결정이고 그다음에 뭐다? 즉시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간이공판 절차에서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 그러니까 증거조사가 간이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됐고 그다음 네 번째, 바로 이 개념이죠. 피고인이 공판 준비 절차에서 자백 공사실에 대해서 자백한 경우에 자, 간이공판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데 공판 준비 절차가 아니라 공판정에서 자백을 해야 돼요. 공판정이라는 것은 실제로 공판 기일의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 시작하는 거지 공판 준비 절차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린 내용이 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가셔서 25번 가볼까요? 이제 증거 파트로 가서 25번을 봅시다. 자, 엄격한 증명, 자유로운 증명이 있네요. 자, 그래서 OX인데, 자, 읽어봅시다. 내란 선동죄에서의 국헌문란의 목적. 당연히 뭡니까?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니까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합니다. 근데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인식은 뭐죠? 확정적이 아니죠. 미필적 인식이죠. 그래서 일단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두 번째, 법원은 재심 청구 이후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공판절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되냐?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왜? 여기는 재심 개시 절차는 결정의 절차예요. 판결의 절차가 아니다 보니까 간단하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니은번도 틀렸고요. 그 다음 디귿번,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부인하면 자, 정황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리을번,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이런 걸 따질 수밖에. 그러니까 목적하고 고의는 똑같은 입증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3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백배제 법칙, 자백의 보강 법칙이네요. 자백의 보강 법칙은 뭐였습니까? 자백만이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보강 증거가 없는 한 유죄 판결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30번 얘기인데 읽어봅시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자백과 보강 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 범죄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보강 증거를 따지는데 바로 진실성 담보서를 얘기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만 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됐고, 두 번째, 통상의 형사 공판 절차는 물론 간이 공판 절차나 약식명령 절차, 직결 심판 절차인데 이거 중요하네요. 자, 뭐냐면 자백의 보강 법칙에 적용되는 재판은 형사 재판입니다. 그래서 약식 절차하고 간이 공판 절차 여기는 적용이 돼요. 그런데 뭐다? 직결 심판이랑
소년 보호 사건 여기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쭉 있는데 직결심판 들어갔습니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읽어보시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다음 3번 가보시면 자 뭐다 여기도 뭐다 1번하고 같이 가는 거죠.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되면 충분하다. 그래서 진실성 담보사하고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됐고 그다음에 네 번째 자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 있죠? 이건 피고인의 자백이 아닙니다. 상호간에 그래서 뭐다?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또 가보시면 자 32번 한번 봅시다. 자 32번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후에 범죄 사실 그 다음에 증거 이유 요지, 그 다음에 뭐다? 법령의 적용, 이런 걸 명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데, 그러면, 자, 일단 유죄 판결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 쓰는데 왜 쓰느냐? 납득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만 기재하면 된다. 돼 있고, 두 번째는 유죄 판결 이후에 명시할 범죄 사실은 특정한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하는, 그러니까 범죄 사실을 쓰는 거니까 당연히 뭐예요? 구성 요건에 해당성, 위법성, 책임을 갖춰야 되는 거죠. 됐고, 세 번째, 정범의 범죄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지 않고 교사방조행위 자체만 적시하더라도 자 교사방조에서 적시할 수 있느냐? 안 되죠. 왜? 우리는 공범 종속성설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속성상 정범의 실행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범죄를 쓴 거다 안 쓴 거다? 안 쓴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포괄일죄는 일죄다 보니까 다 쓸 수가 없어요. 약간 뭉뚱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4번 쭉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3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은 뭐였어요? 피고인만이 상소하거나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상소한 경우에는 상소심은 원심보다 중한형을 선고할 수 없다. 이게 바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이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봅시다. 1번부터 제1심이 뇌물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그 다음 뭐다? 추징금 이렇게 했는데 피고인이 항소했어요. 근데 누락한 필요적 병과 규정을 적용해서 일단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인데 이건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추징도 똑같이 했죠. 근데 뒤에 뭐가 추가했어요? 벌금 500만 원. 아, 5천만 원인가요? 5천만 원. 5천만 원 추가했습니다. 그러면 요게 불이익이죠. 이게 불이익 변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위반한 겁니다. 자, 그걸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하는 특례법에 따라 병과하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자체가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항소심 1심 판결 정한 형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새로 평가를 했죠. 그럼 불이익하게 변경됐다라는 겁니다. 사회 내 처우도 나가서 불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됐고, 다음 세 번째를 가보시면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 전 원심 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당연히 파기 환송했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중한형을 선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환송 후 원심 판결이 환송 전 원심 판결 선고하지 않으면 몰수를 새로이 선고했다? 위반 맞죠. 그 다음에 재심도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재심 있네요. 자, 재심은 뭐죠?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해서 사실 오인의 오류가 있을 때 다투는 비상구제 절차죠. 근데 그러면 재심 대상이 있죠. 재심 대상은 어떤 거냐? 원래 상으로 따지면 유죄의 확정 판결만 해야 되는데 우리 법은 항소 기각 판결, 상고 기각 판결까지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이 틀렸죠? 그래서 1번 답이 되는 거고요. 다음 2번 보시면 형사소송법 420조 제5에서 정한 재심 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라면 재심 대상이 되는 확정 판결 소송 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하였거나 또는 발견되었더라 하더라도 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로서 새로 발견했다. 그러니까 못 찾았다. 아니면 너다 과실 없이 그 존재를 몰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심 판결 확정됨에 따라 원판결이나 그 부수처분의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고 형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유 자체의 효과가 소멸하는 것은 재심의 본질상 당연한 것이므로 자, 원판결 상실 그 자체로 인하여 피고인이 어떠한 불이익을 입는다 하더라도 이걸 가지고 법적질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있고요. 그 다음에 면소는 유죄가 아니니까 부적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재심에 관한 주요 내용들을 이제
있고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죠? 경사소송법 실전 모의고사 이제 8회에 관한 해설을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중요한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정확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뭐죠? 경찰 승진 모의고사 8회 해설 강의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